정인아 미안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정인이 이야기입니다. 각 기관들에 자신들만은 다 할 만큼 했다. 그리고 이래서 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들으며 답답함을 느꼈고 그리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온 몸으로 증거를 남겼던 정인이의 엑스레이 사진. 네티즌 분들께서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아마 방송에서 말을 다 못한 것 같다. 어깨관절 부위 손상, 골절, 갈비뼈 아래는 다발성 골절. 분명히 숨을 쉴 때마다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을 아이다. 한마디로 성한 곳이 없다라는 것에 눈물과 아픔, 그리고 분노로 미안함까지 느꼈습니다. 이후 많은 네티즌 분들께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며 찾아내신 합리적 추측의 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인이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들어가 있는 심폐소생 도중에는 어묵을 공부하는데 구매했다며 댓글을 남겼다. 유모차를 던지는 모습이 있다더라. 초고추장을 먹이고 조롱하는 모습, 그런 카톡을 보낸 기록들이 있더라. 핸드폰 자체에는 학대와 관련된 동영상이 약 800여 개가 있더라. 양부는 강압적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손뼉을 치게 하는 동영상도 있다. 그리고 이 사진. 바로 정인이가 잠든 곳입니다. 근데 이 수목장 앞에 처음 갔던 사람은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다이소에서 산 3,000원짜리 액자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마저도 다 젖어 있어 어떤 분이 따로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십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책임은 어린이집에 있다라고 돌리려 했다가 로펌 변호사는 사실을 알고 손을 뗐다라는 내용. 사망 전날 어린이집을 꼭 보내야만 했던 이유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진짜 이상하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입양을 한 거야? 네티즌 분들이 많은 내용을 알아내셨습니다. 시기가 겹치는 아파트 구입, 그리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있어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가 생기자 이 돈을 어떻게 충당하지? 라고 생각하며 머릿속에 든 하나의 증거, 바로 이것.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혹은 자녀가 하나가 아닌 두 자녀 이상일 경우는 7천만원까지 가능하다 해서 자신들이 대출을 받는데 좀 더 도움을 받고자 두 자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그래서 정인이를 입양한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이었죠. 우연일까요? 우연이라 하더라도 참 시기가 이상할 정도로 딱딱 맞아떨어지고 겹쳐집니다. 많은 네티즌 분들의 이 합리적 추측이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쨌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인이를 데려와 자신들의 분노를 풀었고 모른 척 방관했으며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감춘 악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바로 이 둘 말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어른으로 이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정인이 사건의 양부, 양모가 살인죄, 그리고 살인을 방조한 혐의, 이렇게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고 대출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걸 입증해 그걸 회수하고 현재 오늘자 기사를 보면 양부가 직장에서 해고됐다라는 것처럼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맞는 대로 합리적인 판단대로 적절한 형량이 나와 이들이 무기징역, 이런 형을 선고받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끝났다. 됐네. 정말 다행이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가요? 제가 진짜로 걱정하고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또 다른 정인이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앞으로 생기는 정인이들은
오늘 이 사건으로 막을 수 있는 걸까요? 앞으로 생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를 물자, 그리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더 넘어서서 보다 더 크고 더 깊게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끝까지 함께 생각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각 기관들의 업무 태반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미 함께 질책하고 계시고, 검사님께는 사건을 엄중하게 다스릴 살인죄로 판단해달라는 진정서, 각계 부처의 시스템 개편들, 그리고 반드시 고민해봐야 되는 법의 개정, 과거 저희가 방송에 올렸던 아동학대 치사라는 말을 꼬집으며 형량의 문제, 그리고 이건 살인죄가 맞지 않는가라는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본 방송을 통해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아동살인 관련은 법적으로 신상 공개 법령이 없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및 아동살인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자행하는 사람들은 신상정보가 공개되어야 되는 걸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적 감시망입니다. 우리 동네에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이 있다. 봤는데 또 그러네? 라는 적극적 신고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들에게는 아이라는 것이 학대, 그리고 치사까지 갈 수 있는 시간만 남은 겁니다. 이번에는 꼭 바뀌리라 믿으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바꿔야 정인이에게 보답하는 게 아닐까, 정인이를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또 다른 정인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건 내용을 전달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도요. 저는 이걸 방송할 수 있을까? 방송을 해도 되는 내용일까? 가슴이 아픈 걸 넘어서서 우리가 몰랐다, 나조차도 몰랐다라는 부끄러움과, 그리고 이걸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들. 과거에도 정인이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의 정인이를 마주했죠. 앞으로는 정인이가 없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년 판결문.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이십니까? 열람 공개 제한. 누구나 사건 번호를 알면 판결문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치사와 관련된 건 유독 열람을 공개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용이 너무 잔인해서일까요? 알면 사람들이 불편해서일 걸까요? 저희는 이 판결문을 읽으며 다시 한번 제 눈을 의심해 봤습니다. 아동학대 치사죄. 이곳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2013년 11월 26일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해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갔는데 밥상에서 놓고 벌을 주던 중 밥상에서 떨어져서 사망했어요. 피고인의 말입니다. 훈육 차원에서 손바닥 종아리 등을 때린 건 있는데, 장난으로 등을 치거나 뒤통수를 좀 쥐어박은 건 있는데, 공소사실에 나온 대로 과격하게 폭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본 내용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알게 된 정인이 사건도요, 그냥 들고 있었다가 팔이 아파서 떨어뜨렸는데 그렇게 됐다. 모든 아동학대 치사죄의 기소 내용에 보면 피고인들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난 훈육이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떨어졌다, 떨어뜨렸다, 그런데 사망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릴 이 사건. 남편 92년생 이름 강지호, 아내 96년생 서모씨. 이들의 범죄 행각은요, 말 그대로 완전 범죄였습니다. 정확히 표현해드리면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무려 2년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 2년은 지금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말이죠. 지인들이 강지호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둘째 아들 어딨어? 거의 못 본 지 한 2년 된 것 같은데.
그때 강지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죽었어. 야, 근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이거 수당 나오거든? 이거 만약 경찰에 알려지면 너도 죽어. 이거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 농담처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기엔 매우 섬뜩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둘째 아들은요, 2년 동안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제보를 하기에 이르렀죠. 경찰은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강지호. 그런데요, 둘째 아들이 있는 겁니다. 저기 둘째 아들이 없다는 얘기 때문에 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1명, 2명, 3명. 진짜네? 제보가 잘못된 걸까요? 그런데 제보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 둘째 아니에요. 제 넷째예요. 강지호는 전 부인에서 2010년 12월 4일 첫째 아이를 출산합니다. 이후 둘은 헤어지게 되고 서 씨와 동거 생활, 즉 혼인은 아니고 동거 생활을 하며 2014년 4월 21일 둘째, 피해자죠. 둘째를 출산하고 2014년 8월 18일은 셋째, 2015년 12월 12일은 넷째를 출산했습니다. 근데 2014년 11월 둘째가 사망하자 이걸 감췄던 강지호는 다시 임신을 아내에게 시켜, 동거하는 서 씨에게 시켜 2015년 12월 12일 넷째를 출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넷째를요, 둘째인 것처럼 위장시킵니다. 이유는 자신의 범행, 그걸 감추기 위함과 양육수당을 타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만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정말 끔찍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자신의 아이를 그렇게 끔찍하게 학대 살해해놓고 거기다가 또 아이를 낳게 해서 대신 살게 만들고, 넷째 아이는 무슨 죄지? 이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무슨 죄지? 정말 제보자의 이야기가 없었으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을 법한 내용입니다. 넷째를 아예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아이의 숫자는 맞았다는 상황이었죠. 많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절대 자백을 하지 않았던 강지호. 하지만 동거녀였던 서 씨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자 결국 자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강지호가 하는 게 아닙니다. 동거녀 서 씨가 자백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도 충격적이셨다고요? 지금부터 들으시는 내용은 훨씬 더 잔혹할 겁니다. 피해자인 둘째 아들이 2013년 4월 21일 태어납니다. 그런데 강지호는 생활고를 이야기하며 아이의 이름을 가명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서 씨가 미혼모 상태로 아이를 낳았다, 자기랑은 동거 상황이니 그렇게 얘기를 해 아이를 영아원에 입소시킵니다. 2014년 9월 16일 2살, 만 1살입니다. 이 아이가 영아원에서 돌아오게 됐고, 아이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및 강지호의 폭력적인 행동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낯설어하고 적응하지 못해 울기 시작하자 강지호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3회에서 4차례 아동 학대를 자행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14년 11월 24일 6시 본강동에 있던 강지호의 집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이전처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이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10분 동안 온몸을 폭행합니다. 만 1살입니다. 그런 폭행 이후 아이가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되자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예 실신을 하자 동거녀였던 서 씨가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자. 그런데 평소에 자신이 때려서 온몸에 남은 폭행 자국, 이거 분명 아동학대 사실이 발각될 거다라고 걱정해서 결국 병원에 데려가질 않습니다. 이후 약간 정신을 차린 아이에게 빵과 주스를 먹이고 미역국을 먹이자 구토를 하기 시작하며 힘이 축 빠지고 늘어지는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난 11월 25일 아이는 눈이 돌아가고 헛소리를 하며 손이 꼬아지고 점점 경직되는 모습까지 보이지만 강지호는 아동학대 사실 발각을 두려워해 그냥 방에 방치합니다. 아직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2014년 11월 27일 이틀이 지난 뒤 저녁 무렵 아이는 사망합니다.
집에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될 아이는 부모님에게 폭행을 당하고 방치를 당하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2014년 11월 27일 저녁 11시 사망 사실을 확인한 강지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토막내자. 토막내서 유기하자. 그런데 동호녀 서씨가 이를 반대합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결국 둘이 이야기를 하고 사체를 그냥 바다에다가 버리자 라고 합의를 했지요. 다음 날인 2014년 11월 28일 오후 2시 강지호는 밖에 나가 큰 가방을 사와 아들의 시신을 넣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까지 여수시 화양면, 돌산읍, 신덕 해수욕장 등 여수 근처를 다니다가 적당한 장소를 발견하지 못하자 강지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 유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위험해. 분명히 발각돼. 그냥 내가 말한 대로 토막을 내자. 그리고 하루가 지납니다. 11월 30일 10시 여수의 수산물시장 인근을 돌아다니며 칼, 망치, 믹서 등을 구입합니다. 이후 집에서 집안 화장실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차로 사체를 토막내고 큰 냄비에 담아 삶습니다. 이후 믹서기를 이용해 시신을 훼손합니다. 밤 10시경 자신의 집에 있는 반찬통에 시신을 나누어 담고 강지호의 차량 트렁크에 넣은 뒤 돌산읍 소재의 산책로 바닷가 일부에 시신을 유기하고 또 돌산읍 돌산 진모지구 근처에 가 큰 뼈를 망치로 깨 부신 뒤 유기하고 여수시 종화동에 가서 나머지 사체를 모두 바다에 뿌립니다. 이렇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누구도요 둘째 아이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끔찍하게 사망했을 거라고는 더더욱 말이죠.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아내 서씨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에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2년이 되어서야 그것도 제보자가 용기를 내어 얘기해 결국 2017년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열람 공개 제한입니다. 강지호는 징역 몇 년이 나와야 될까요? 강지호는 지금으로부터 16년 뒤인 2037년 출소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기징역 아닙니다. 출소합니다. 2037년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고 살해했고 그리고 심지어 사체를 끔찍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형량이 고작 이게 답니다. 아이를 죽이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2년 넘게 살았던 강지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들을 향해 나 나가면 니넨 다 죽었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아이가 사망해서 시신이 모두 훼손돼서 살인죄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어서 아동학대 치사라는 죄명으로 형량이 나온 사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동학대가 보통의 범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학대는 중범죄입니다. 지속적으로 훈육이라는 핑계로 말하지 못하고 신고하지 못하고 만약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자신의 부모를 걱정하는 그게 바로 악순환입니다. 사회적, 물리적, 정신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통솔하며 말 못하는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한다는 건 언제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아닐까요? 아기로 얘기를 들면 것보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그마한 동물, 새끼, 강아지, 고양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지는 것조차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다칠까봐.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폭력을 행사합니다. 지속적으로 학대합니다.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건 보통 사람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행동이죠. 결국 발생돼버린 치사, 즉 사망입니다. 아동학대 치사. 이걸 예측하지 못한 사망이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아동학대 치사는 곧 살인죄다. 이 말이 맞지 않을까요? 가슴 아프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정인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사진도 남기지 못한 아이들.
여러분들에게 이 힘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제 입장도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이 힘든 현실을 마주시키게 한 것도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린 정인이를 통해 한 번 더 생각을 했고 한 번 아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아픈 상황에서 두 번 다시 아프지 않기 위해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인이 사건의 양부 양모가 처벌, 살인죄를 받아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것들도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